이런 올리브유를 이렇게 섭취하는 사람들은 안 먹는 사람보다 심혈관계의 사망 위험이 한 20% 전후가 낮다고 이렇게 밝혀져요. 그러면서 이제 권하는 기름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데요. 몸에 좋은 올리브유 많이 먹을수록 효과 좋을까요? 상당히 이제 지식적으로도 들기름 좋다, 저온 압착해서 짜서 좋다, 또 올리브유도 마찬가지인데요. 저온 압착이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좋은 기름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지중해식 식단에서 이게 유명해지기 시작하면서 그 지중해식 식단을 하는 사람들을 한번 연구를 한 거죠. 해보니까 이게 올리브 기름을 사용하고 있고, 올리브 기름뿐만 아니라 사실은 올리브 기름 하나의 단독작용은 아니에요. 그 안에 신선한 야채, 신선한 생선, 신선한 과일 이런 것들이 어우러지면서 우리 몸이 건강에 좋다라는 이야기가 밝혀진 건데요. 하지만 이 올리브에 대한 연구는 상당히 많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올리브유는 꼭 알아야 될 게 약이 아니라 그냥 식품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먹느냐는 사실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래서 식단이나 자기가 어떤 식단을 하고 있는지, 자기의 건강 상태가 어떤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일반적인 기준으로 보면 교육을 받으면서 하버드대학교의 그 음식 영양학 교육을 받으면서 정말 많이 연구되어 있는 걸 봤어요. 28년간 92,000명을 추정 연구를 했대요. 올리브유를 먹는 사람. 하루에 한 7g이거든요. 이걸 반 스푼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 이상을 먹는 사람들이, 이런 올리브유를 이렇게 섭취하는 사람들은 안 먹는 사람보다 심혈관계의 사망 위험이 한 20% 전후가 낮다고 이렇게 밝혀져요. 그러면서 이제 권하는 기름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데요. 또 미국 FDA 원장량에 따르면 하루에 1.5스푼, 약 한 29g 정도 섭취하면은 심혈관 질환뿐만 아니라 생명의 위험도 많이 낮출 수 있다. 이런 연구 결과들이 계속 나오게 되는데요. 결국 양이잖아요. 반 스푼만 먹어도 된다. 2스푼을 먹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에 대한 연구도 많이 이루어져 있어요. 그 양에 대해서 2022년일 거예요. 메타 분석 연구가 나오는데요. 29g 그러면 이상 먹었다. 그래서 추가 효과가 이게 나타나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추가 효과는 없다는 거예요. 즉 많이 먹는다고 더 건강해지는 건 아니다라고 하는 결론이 나옵니다. 핵심은요. 하루에 한두 스푼 정도 먹으면 충분합니다. 적당히. 제일 핵심은 뭐냐면 꾸준히입니다. 꾸준히가 핵심이에요. 많이 먹는다고 해서 무조건 건강해지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게 답이에요. 이 균형 잡힌 식단과 함께 먹는 것이 좋은 기름의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올리브유 섭취 시에 꼭 알아야 하는 세 가지 주의점이 있어요. 첫째는 올리브 오일도 그렇고 들기름도 그렇고 칼로리가 있다는 사실이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올리브유는 건강한 지방이지만은 2스푼이면은 240칼로리 정도 됩니다. 이게 식단 조절 안 하면요, 체중, 지방 축적될 수 있다는 거예요. 특히 다이어트 하는 분들은 건강에 좋다고 이거 그냥 드시게 되면 상당히 지방을 축적하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리브유를 먹는 팁이 있어요. 절대로 밥 숟가락으로 이렇게 막 퍼먹는 것은 절대 금물입니다. 식단에서 다른 기름을 좀 줄이고 대신 올리브유로 좀 대체하는 거예요. 다른 기름 많이 먹으면서 올리브유를 또 먹어. 그럼 지방 9칼로리씩 나오잖아요. 칼로리가 너무 과잉될 수 있다는 거죠. 상당히 해로울 수 있습니다. 둘째, 올리브유는 종류가 정말 많습니다. 다양한 종류로 생산되고 있어요. 정제 올리브라고 해서 이 고온 처리해서 진짜 공장에서 또 대량 생산한 것들이 있죠. 이런 것들은 우리 항산화 성분 같은 것이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반면에 어떤 심장의 건강의 염증을 개선하는, 그 심장의 건강에 가장 연구가 지금 많이 되는 게 심장의 혈액순환하고 관련돼 있는 이런 것들을 개선하는데 이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가 효과가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 안에 폴리페놀이라든가 비타민 E 같은 항산화 물질이 살아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시중에서 우리가 구입할 때 또 무조건 엑스트라 버진만 찾으면 우리가 실패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엑스트라 버진이 가장 순수한 상태이지만 때로는 우리가 산패율이 높은 제품들도 상당히 시중에 많이 돌아다니고 있어요. 미국도 그렇고 이건 유럽, 이탈리아에서도 상당히 한번 사회 문제가 된 적이 있는데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산도를 보셔야 돼요. 상도 0.8% 이하여야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냉압착인지를 한번 라벨을 보면 그게 나오니까
한번 꼭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세 번째는 보관과 섭취법입니다. 올리브유는 공기, 열, 빛에 마찬가지로 약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올리브유도 갈색병, 개봉 후 2, 3개월 내에 섭취하는 거. 서늘한 곳에 보관하는 게 좋아요. 냉장 보관은 별로 안 좋아요. 가끔 이것도 막 귀하게 또 막 냉장에다가 보관하시는 데 있는데 좋지 않다라고 하는 거. 가열은 안 하는 게 좋습니다. 특히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는요, 발연점이 상당히 낮아요. 그래서 볶음, 튀김, 뭐 지지는 요리에 쓰면은 정말 올리브유 자체의 영양이 다 파괴되고 반대로 산화물 생성하는 그런 위험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생으로 먹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뭐 샐러드라든가 삶은 채소, 뭐 죽, 뭐 이런 거, 스프 같은 거에 한 스푼 살짝 넣어서 드시게 되면 맛이 훨씬 더 좋겠죠. 하여튼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는 생으로 섭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올리브유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언제 어떤 음식과 함께 먹느냐에 따라서 또 상당히 중요합니다. 하여튼 좋은 이 올리브유를 먹는 것도 어떻게 보면 중요하지만은 언제 어떤 음식과 함께 먹으면 좋을까, 이게 훨씬 더 중요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언제 먹으면 좋을까요? 사실은 아침 공복보다는요, 제가 보면 상당히 많은 분들이 좋은 기름이니까 아침 공복에 드시는데, 이것은 식사 중에 섭취하는 것이 위의 부담을 상당히 좀 줄일 수 있고요. 전혀 관계 없습니다, 효과에. 그래서 가능하면 식사 중에 드셔라 라고 말씀드리고요. 생채소 샐러드라든가 아침 죽이나 뭐 스프 같은 거에 한 스푼 살짝 넣으시면 되고요. 특히 삶은 감자라든가 고구마 같은 거에 한 방울 이렇게 쳐서 드시면 상당히 향도 좋고요. 이렇게 다른 음식과 섭취하면은 결국 그 음식에 있는 우리가 지용성 비타민이라고 하는데 ADEK잖아요. 이 흡수율이 확 올라갑니다. 올리브유는 좋은 기름과 이렇게 차이점이 있는데요. 다른 좋은 기름들과 차이점이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보면 들기름이 오메가3가 많다면, 오메가3가 많은 것은 항염, 뇌 건강에 좋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참기름은 또 오메가6가 많다고 그랬잖아요. 얘는 향도 좋고 산화작용에 상당히 강한 효과를 갖고 있어요. 그리고 또 올리브유는 오메가9이 많다고 그랬는데 특히 심장 건강입니다. 그래서 항암 작용에 상당히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이 특징을 가지고서 여러분들이 골고루 드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셋 다 장점이 다르잖아요. 한 가지만 어떻게 고집하지 마시고 균형 있게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올리브유 하루에 얼마나 먹어야 하나요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그 답 정리하면 이런 것 같아요. 하루에 한두 스푼, 큰 술로 이 정도면은 충분하다. 그 이상 더 먹어도 효과 별로 없다. 그리고 먹을 때 반드시 생으로 가열하지 않고 먹는 것이 좋다라고 하는 거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믿을 수 있는 엑스트라 버진 제품으로 우리가 사용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채소와 함께 먹으면 흡수율이 높아진다라고 하는 거. 한 가지 올리브보다는 다른 기름들과 균형 있게 섭취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이야기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름 하나만 먹는다고 건강해지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균형 잡힌 식단, 또 여러 가지 이렇게 삶의 어떤 스트레스 관리, 어떤 생활 습관이 함께 잘 갈 때 우리 몸 안에 100명의 의사들이 스스로 깨어난다는 거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올리브유 어떻게 섭취해야 잘 먹는 걸까요? 이건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이기도 하고, 연구 결과는 어떻게 내느냐에 따라 너무 달라지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특히 음식에 대해서는 어떻게 연구를 하느냐에 따라서, 그거에 대해서 하버드 대학의 영양학 쪽에서는 의과대학에서 하는 영양학이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몸하고 관계를 어떻게 잘 이걸 활용할 수 있을까라는 연구가 제일 많이 돼 있거든요. 그곳에 들어가 보면 아주 명확합니다. 좋다라고 하는 논문, 좋지 않다라고 하는 논문을 다 추출해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지금까지 어떤 걸 배제하느냐면 상업적인 것을 배제하고 나면, 그러면 딱 답이 나와요. 그래서 너무 상업적으로 간 경우는 살짝 누군가의 이익을 위해서 우리가 먹고 있다는 거죠. 내 건강을 위해서 먹는 게 아니라 누군가의 이익을 위해서 먹는 경우가 우리가 많다는 거예요.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어떻게 보면 산업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이기도 하죠. 그래서 결국 병이 많아졌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하면 좋다, 저렇게 먹으면 좋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 풍요병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먹는 것보다는 적게 먹는다는 것이 제일 중요한 거고, 좋으니까 더 많이 먹는다. 이거 상업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우리가 좀 알아차려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몸의 병은 어떻게 생기게 되나요?
제가 이제 진료를 하면서요, 종종 이런 말을 많이 들어요. 어제까지는 멀쩡했는데요, 갑자기 배가 아팠고, 또 어느 날 갑자기 암 진단 받았어요. 정말 안타까운 순간이죠. 그런데 여러분, 병은 정말 갑자기 찾아오는 걸까요? 저는 이런 상황을 늘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데요. 독소 축적의 5단계의 어떤 우리 몸에서는 증상을 보이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제 1단계는요, 과잉입니다. 너무 많이 먹어서 문제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요즘 사람들 정말 많이 먹습니다. 과식하고 폭식하고 야식에 또 자극적인 어떤 음식까지 결국 몸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과잉 에너지가 쌓이게 되는 거예요. 2단계는 정체입니다. 먹은 음식이 배출되지 않고 소화기관, 림프, 간, 이런 신장에 이렇게 쌓이기 시작하면은 몸이 이제 무거워지고 붓고 피곤하고 속이 더부룩해지기 이렇게 시작하지요. 3단계는 이제 산화입니다. 쌓인 노폐물이 산화, 즉 썩는 거예요. 그리고 녹쓰는 염증 과정이 이제 시작되는 건데요. 혈관, 장기, 세포의 염증 반응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 몸에서는 피부의 어떤 트러블, 만성적인 어떤 피로, 또 위장의 염증 같은 이런 이제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때 이제 검사로도 보이기 시작하죠. 4단계에 들어오면은 이제 염증의 고착화 현상이 일어나요. 이 산화된 독소가 면역을 자극해서 지속적인 염증을 유발합니다. 여기서부터는 몸이 스스로 회복하지 못하고 이제 염증이 만성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관절염이라든가 어떤 피부 질환, 또 위염이나 장염, 대사성 질환 같은 이런 병으로 발전하는 이런 상태가 되는 거죠. 마지막 5단계에 가면은 이제 변성 단계인데요. 결국 세포가 여기에 견디지 못하고 변생되는 거예요. 면역 세포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또 정상 세포가 변이를 일으켜서 암이라든가 자가 면역 질환, 심혈관 질환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결국 이 모든 과정이 몇 년 혹은 몇십 년에 걸쳐서 정말 조용히 내 안에서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게 꾸준히 진행되고 있다는 거죠. 그 병은 어느 날 뚝 하고 이렇게 생기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미처 눈치채지 못하는 수많은 이런 신호들을 우리가 무시하거나 억누르고 그런 살아온 삶의 결과라는 거예요. 특히 음식과 관련된 병들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결국 병의 시작은 더 많이 먹는 데서 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 풍요의 병이라고 그러는데요. 우리가 덜 먹어야 하는데 오히려 더 먹고 있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지금 내 식습관이 정말 건강을 망치고 있는 건 아닌지, 그리고 어떻게 먹어야 진짜 몸이 회복될 수 있는지 이 주제로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현대인의 가장 심각한 식습관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현대인들이 식습관인 가장 큰 문제는 많이 먹는 것도 문제지만은 그거보다는 영양의 밸런스 균형이 무너진 것들을 우리가 많이 섭취한다는 데서 시작한다라고 봐야 돼요. 그 영양불균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가 영양소 하면은 보통 현대의학에서는 5가지를 얘기하죠. 탄, 지, 비타민, 미네랄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우리한테 필요한 에너지를 만드는 것 중에서 5가지 이외에 또 4가지를 추가해야 돼요. 그 6번째 영양소가 그래서 물입니다. 물. 정말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7번째 영양소는 식이섬유. 8번째 영양소는 우리가 파이토케미칼이라고 하는데 항산화 물질을 만들어내는 이런 식품들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9번째는 식이효소입니다. 살아있는 음식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9가지 영양소가 균형 잡혀 있는 우리가 식생활을 하셔야 되는데 이게 불균형이 일어나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은 너무 많은데 이 탄수화물, 단백질을 우리가 몸 안에서 건강하게 에너지로 만들어주는, 즉 미토콘드리아에서 이걸 에너지로 만들어주는데 이 작용을 하는 부가 영양소가 우리가 많이 먹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이 부가 영양소는 딱 정해져 있어요. 생채소와 생과일 속에 만들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줄이고 너무 정제되어 있는 우리가 인스턴트 식품을 포함해서 우리가 정제 탄수화물뿐만 아니라 단백질, 지방조차도 우리가 정제된 것들을 너무 많이 먹다 보니까 에너지 밸런스 균형이 무너졌기 때문에 현대인들이 병이 많이 온다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풍요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현대인들의 가장 특징 중에 하나가 풍요 속에 빈곤이 있어요. 풍요롭기는 한데 영양소의 밸런스가 무너지는 빈곤병이 같이 온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병들이 우리가 풍요병은 암이라든가
고혈압, 당뇨 다 풍요병이죠. 근데 빈곤병의 대표는 바로 결핵이에요. 근데 우리나라에 결핵이 되게 많아졌다는 거예요. 선진국에 결핵이 많아졌다는 거예요. 이거 빈곤병의 과거에 많았던 병인데 이런 현상들은 바로 풍요 속의 빈곤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영양소 밸런스 균형이 나타나서 풍요와 풍요병과 빈곤병을 우리가 같이 하는 시대에 이제 접어들어 버렸다는 겁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에너지의 어떤 만들어내는 이 음식의 밸런스 균형을 맞추는 거, 9가지 영양소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우리 식생활에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햄버거는 탄단지가 다 들어있는 좋은 식품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제 현대인들이 어떻게 보면은 간단하고 맛있고 입이 좋은 것만 우리가 찾게 되는데 영양소 균형이라는 차원에서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된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영양소조차도 간편하게 정말 정제되고 한 것들을 우리가 또 공급받기를 원하는 경향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건강기능식품을 포함해서 비타민, 미네랄 이런 것들을 또 그냥 식품 속에서 찾지 않고 대부분 사람들이 말을 우리가 이제 초가공식품이라고 그러는데 그 초가공한 거에서 우리가 찾아서 그 영양 밸런스를 맞추는 것에 초점을 맞춰져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햄버거 속에 들어있는 그 채소조차도 건강하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어떻게 보면 착각하고 사는 거죠. 근데 이걸 조금만 생각하면은 발전하면은 요즘 샐러드 많이 드시잖아요. 샐러드 정도만 섭취하셔도 이 영양 균형은 충분하다. 그리고 나서 햄버거를 먹거나 이렇게 한다 그러면은 상당히 건강한 식단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햄버거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라 그걸 한 끼로 먹었을 때 9가지 영양소가 균형에서 좀 무너졌기 때문에 그 균형을 맞추는 이런 것들을 좀 보충하는 것이 생채소와 생과일을 이용한 어떤 샐러드들이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많이 먹느냐 적게 먹느냐 보다도 영양소의 균형이 맞춰져 있느냐 맞춰져 있지 않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죠.